자, 오늘은 이제 4단원 산화와 환원 닮은 꼴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닮은 꼴 화학 반응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반응들을 봐야 되죠.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 생명 속의 화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마 이제 산화 환원 파트나 아니면은 산과 염기 파트 아마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문제 난이도로만 생각을 한다면은요, 도리어 1단원의 양적 관계 부분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4단원의 닮은 꼴과 화학 반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화학 원을 한 번씩 쭉 준비하시면서 왜 우리 그렇잖아요. 책을 한번 딱 펴보면은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그 반복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공부하는 양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자,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절대 겁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화투 조금 준비하는 학생들, 화투 공부 좀 해본 학생들은 이 부분 도리어 더 쉽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153쪽에 6강 산화와 환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와 환원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재 순서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칠판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교재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반응들의 정의가 있죠. 그 정의들을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랬을 때 산화 반응은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환원 반응은 반대로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 이때 어떤 물질이 분리가 되는 것,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헬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산소가 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원 반응의 정의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소 반응 같은 것들이 산화 반응이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금속이 녹이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탄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기준 물질인 탄소가 나중에 생성 물질인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면은요, 이때 탄소가 산소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 산화 반응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철이 녹쓰는 과정. 자, 두 개의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산소와 반응을 해서 Fe2, O3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철이 나중에 산화철로 바뀌는 거죠. 이때 철이 산소를 결합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원 반응은 그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용광로 내에 녹여서 철을 얻어낼 때 그런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각각 산화 반응은 산소의 결합 또는 해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의만으로는 산화 환원 반응을 모두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우로는 수소 원자로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때 수소 원자가 결합되는 것, 그래서 떨어지는 것, 그걸로도 우리가 산화 반응을 정의할 수 있는데, 산화 반응은 수소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환원 반응은 결합을 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예로도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 전자로도 할 수 있죠. 전자를 잃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산화 반응. 그 다음에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구리가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연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아연이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구리가 금속으로 속출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구리가 이온에서 금속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양이온에서 원자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났다? 환원이 일어났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근데 대신에 아연은 원자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바뀌거든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따로따로 적어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온 상태에서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될 거고요. 아연은 이온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반응을 적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반응을 정의 내릴 때 산소 또는 수소 또는 전자 같은 것들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산화환원에서 문제를 푼다면 어떤 문제를 푸느냐? 화학 반응식을 보여줍니다. 그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렇다면은 그 물질 내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느냐, 거기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죠. 또한 더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것까지도 산화환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정의만으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 게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용광로 내에서 철이 재련되는 과정에 일련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 반응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광로 내에서 철이 재련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철광석과 함께 넣어준 코크스였거든요. 코크스가 탄소와 반응을 해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인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넣어준 철광석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어줬습니다. 석회석 CaCO3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열분해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안에 불순물에 포함되어 있는 SiO2, 이산화규소가 산화칼슘과 반응을 해서 CaSiO3, 슬래그를 형성하는 과정이 일어났었죠. 이런 반응을 크게 네 가지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저런 내용들로 가지고 완벽하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진짜 눈에 잘 들어오느냐? 아, 얘는 잘 들어오네요. 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맞지? 아,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겠구나. 얘는요,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환원 반응이겠구나. 뭐 얘는 뭐 어쩌라는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산소를 얻은 건지 잃은 건지, 아니면 수소를 잃은 건지 얻은 건지, 아니면 전자를 잃은 건지 얻은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죠. 근데 아래의 두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물질 중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느냐, 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산화환원 반응과 환원 반응의,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 이 각각의 반응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싶어요. 산화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 떨어뜨리고 전자를 잃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산소를 주고, 누군가 수소를 받아주고,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줘야지만이 그 물질이 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환원되고 싶습니다. 환원되고 싶으면은 당연히 산소를 떨어뜨리고 수소를 붙이고 전자를 얻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못한다는 거지. 누군가가 산소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수소를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제? 산소를 줘야 되는 거고, 수소를 받아줘야 되는 거고, 줘야 되는 거죠. 수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전자를 누군가가 또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항상
보통은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면 또 다른 물질도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다 보면 한 가지의 물질이 혼자 산화되고 혼자 환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 특히나 교재에서는 요 산소의 결합이나 해리 그리고 전자의 잃고 얻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를 내려 볼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수소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에 보시면은요. 산소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 환원 반응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은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되는 반응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반대로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죠? 볼까요? 산화구리 CuO입니다. 이 녀석이 수소와 반응을 했더니 구리로 바뀌네요. 구리로 바뀌고 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때 산화구리2가 나중에 구리로 바뀌면서 산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 환원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되니? 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동시에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자, 산화구리2가 지금 현재 산소를 떨어뜨리면서 구리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 환원이 일어난 거. 근데 이때 수소의 입장에서는 원래 수소 원자 2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산소 하나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 산화된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래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 요 반응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 내용들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54쪽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고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특히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연소죠. 그지? 연소되면은 항상 산소와 결합해서 최종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메테인 같은 것들이 연소된다거나 또는 숯이 연소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죠. 또는 철의 부식도 크게 보면은 산화환원 반응, 연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연소가 되는 거고 철이 느리게 산소와 반응하면 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 과정도 다 그렇습니다. 앞서 철의 재련 과정 쭉 설명해 드렸었죠. 이 철의 재련 과정이 용광로 내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그 다음에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한다. 특히나 철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Fe2O3가 3개의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2개의 철 되고 3개의 이산화탄소 될 때, 오케이? 그때 철광석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철로 바뀌면서 산소가 줄어들었으니까 환원된 거고, 반대로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가 하나 늘어나니까 이때 얘가 뭐가 된 것? 산화된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광합성과 호흡이죠. 그지? 근데 광합성과 호흡을 보면은 광합성 과정은 CO2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죠. 이때 6개의 이산화탄소가 6개의 물 분자와 반응해서 포도당 C6H12O6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 6개의 탄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반응이 지금 현재 광합성, 호흡은 그와 반대죠. 이렇게 가는 거. 그지? 이게 지금 광합성, 이게 지금 호흡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진짜로 산화환원 반응처럼 보여? 산소의 이동으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니? 응? 산소의 이동으로? 되게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이죠? 맞죠? 근데 어떻게 판단하면 돼?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총 몇 분자야? 이산화탄소가? 총 6분자죠? 근데 이때 이 안에 탄소가 6개가 있고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 포당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때 탄소는 6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산소가 12개에서 몇 개로 줄어? 6개로 줄잖아. 산소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것? 얘가 뭐가 된 것?
환원된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6분자가 있다고. 수소 12개에다가 산소가 6개가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 이걸로 바뀌어요. 산소만 12개로 늘어나죠. 맞지? 산소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으니까 얘가 산화된 거야.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요거 수소. 맞지? 수소를 보면은 얘가 이걸로 바뀌면서 수소가 어떻게 됐어요?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환원된 거야. 반대로 얘는 수소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산화된 거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역으로 가면은 호흡 과정이라면은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된 거지. 반대로 산소가 물이 됐으면은 얘는 환원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산화환원 반응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 정의만으로 이제 구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해야지 뭐. 그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책이 남아있죠. 그죠? 그건 나중에 뚜껑 열도록 하고 일단 산소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낼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155쪽의 가장 아래쪽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철을 포함하고 있는 철광석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철광석이 철로 바뀔 거예요. 철광석이 철로 바뀝니다. 뭐 아예 철광석은 화학 반응식도 안 적어놨어요. 그 말은 문제가 2점짜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지? 자, 위쪽에서는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억이 된 다음에 얘가 뭐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로 바뀌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한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코크스가 탄소라면은 여기에 최종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1년의 반응을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두 개의 코크스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야 돼? 일산화탄소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뜯어냈다? 산소를 뜯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CaCO3죠. CaCO3가 그제 가열이 돼요. 열분해가 돼서 니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CaO가 됩니다. CaO가 됐을 때 요 녀석은 여기에서 어떤 물질을 붙여서 CaSiO3 슬래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잖아. 요거 니은을 찾아보면은 이게 니은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로 바뀌었으니까 그제 줄어든 건 탄소 하나 줄고 산소 2개 줄어들었다면은 여기에 뭐가 생성됐다? 이산화탄소 생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설명 옳은 것 가보죠. 기억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그럼요, 일산화탄소니까. 니은에 기억은 철광석에 포함된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킨다. 자, 얘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철광석을 철로 어떻게? 환원시켜준다. 맞는 말이죠. 디귿에 니은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럼요.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석회수에 넣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관찰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석회수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석회수가 수용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수용액이죠? 석회수가 무슨 수용액이죠? 왜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냐 이거죠.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석회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이 석회수는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수산화칼슘 수용액.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됩니다. 물.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요 탄산칼슘 우리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 얘는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 바로 앙금이에요. 흰색 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녹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저 탄산칼슘이 형성될 겁니다. 근데 쟤네들이 흰색 고체 물질이다 보니까 물에 녹지도 않고 그냥 그 석회수 내에 뿌려지겠죠.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생성된 탄산칼슘은 아래로 쫙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위층은 다시 맑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이 바로 석회수로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시면은요. 페이지 156쪽에는 전자의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죠.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응,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대표적인 예로 요걸 좀 적어드렸죠. 맞지?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아연과 구리 그대로 나왔네요. 아연과 구리가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각각 따로따로 반응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보면은 탐구 자료 살펴보기에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이 나와 있네요. 자,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에는요, 지금 질산 은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질산 은수용액의 AgNO3예요. 그런데 이 질산 은수용액은 이온화가 되면은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눠지죠. 근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여기에 구리가 들어갔지, 구리가. 구리 금속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구리 금속판의 표면에 흰색 물질들이 묻어나면서 점점 이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예를 들어 질량의 변화나 또는 색깔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내부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안에 푸른색을 띠는 이온의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 바로 구리이온이죠. 구리이온. 구리가 참 특이합니다. 구리는 금속 상태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이온 상태에서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온이죠. 그지?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구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리 금속이 구리로 이온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죠? 대신에 무언가는 다시 금속판에 석출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석출된 게 뭐? 바로 은이죠. 은. 자, 그럼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구리가, 그지? 뭐로 바뀌어? 구리 이온으로 바뀌어. 근데 1몰 구리가 1몰 구리 이온으로 바뀔 때 2몰만큼의 전자를 내놓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은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면 이때 구리는 뭐가 되고 있는 것? 구리는 산화되고 있는 것. 반대로 은은 환원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리가 이온으로 바뀔 때 구리 이온 1몰이 생성되면은 전자는 2몰 생성됩니다. 근데 얘가 전자를 내놓으니까 은이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두 개의 전자, 2몰의 전자를 내놓으면은 은은 하나당 1몰의 전자를 받으니까 그것보다 2배만큼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은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금속으로 석출이 돼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리가 이온으로 바뀌어요. 구리가 이온으로 바뀝니다. 대신에 은이 지금 현재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달라붙는 은은 두 개씩. 맞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색깔은 점차 푸른색이 진해지기 시작하겠죠. 왜? 구리이온들이 많아지니까. 맞지? 그러면서 수용액 자체에 이온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온수는. 이때 질산 은수용액이 반응을 할 때 질산이온은 반응해요, 안 해요? 질산이온은 반응 안 합니다. 질산이온은 그냥 단순히 구경꾼 이온일 뿐이에요.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대신에 구리와 은이 반응할 때 전체 화학 반응식은 두 개의 은 이온과 구리가 반응을 해서 구리 이온 만들어지고 두 개의 은이 석출되는 과정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 빠져나올 때마다 두 개씩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용액 안에 있는 이온의 수는 어떻게? 총 이온 수는 감소가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량을 보면은요. 원자량은 구리보다 은이 크거든요. 그러면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금속판의 질량. 이때 구리가 하나 떨어져 나올 때마다 더 무거운 은이 두 개씩 붙으니까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 맞죠? 그럼 또 하나 더.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가 일어나겠죠. 왜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구리가 은 대신에 구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액 전체 부피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그런데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겠지. 왜? 가벼운 구리 이온 하나가 들어오고 무거운 은이 2개씩 사라져 버리니까 수용액 전체의 질량이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밀도 자체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 되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실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래쪽에 보셨을 때 사이언스 디저트에 금속의 반응성과 산화 환원 반응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자, 이제부터 금속의 반응성 여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기존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할 때도 이미 한 번 정도 다뤄졌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억나?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금속, 이쪽이 비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금속의 반응성이 커지는 방향과 비금속의 방향이 커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금속의 반응성이 커지는 방향은 왼쪽 아래 방향이었습니다. 반대로 비금속의 반응성이 커지는 방향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이었어요. 물론 18쪽은 제외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반응성이 커지는 건데 여기서 반응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 대신에 금속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전자를 잘 잃으니까 뭐가 잘 된다? 그렇죠. 산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비금속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하려면 음이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야? 전자를 얻기 쉽다. 따라서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금속을 보고 있거든요. 금속. 금속의 반응성 여부를 봅니다. 대표적인 금속들. 그런데 교재에 지금 몇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몇 가지만. 근데 이거 다 외우시는 게 좋죠. 다 외우셨습니까? 금속의 반응성?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외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맞습니다. 자, 해볼까요?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됐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죠. 항상 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참 지겹습니다. 쓰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 반응성이 커진다. 그죠? 자, 반응성이 커진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전자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는 거죠. 양이온 잘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자를 잃는다는 게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산화가 잘 돼. 산소를 잘 붙여. 누군가로부터 산소를 잘 뜯어오는 거죠. 수소를 잘 내놔. 누군가에게 수소를 잘 주고 전자를 잘 줘버리는 거죠. 나는 산화가 잘 되거든. 그럼 대신에 다른 누군가도 환원이 잘 돼야 되겠죠.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큽니다. 오케이? 근데 그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을 환원력이라고 표현하죠. 그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산화가 잘 되는 물질, 자신이 산화됐으면 남을 환원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 환원력이 크다.
또는 환원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됐습니까? 자,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돼? 산화가 잘 돼.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돼? 환원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금속의 반응성 여부를 따지고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따질 때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금속이 아닌 녀석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뭐? 그렇죠. 중간에 수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산과 반응하죠? 산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금속들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도 작고요. 수소보다도 더 작으니까 얘네들은 금속과 산과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진하기가 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반응을 안 해요. 알았어? 근데 물론 반응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왕수라고 해서 진한 질산과 염산 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염산, 황산, 질산 같은 거랑은 반응을 잘 안 해요. 알겠나요? 수소가 나와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수소기체가 발생하느냐? 지금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 그림 같은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볼래요? 예를 들어 비커에 염산을 담아두게 되면은 이 안에 수소 이온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두 개의 금속판을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금속판을. 예를 들어 하나는 아연이고 하나는 구리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때 반응성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아연과 구리는 둘 다 금속 상태거든요. 반응성 보면은 아연 어디 있어? 여기에 있네. 수소는 여기에 있고요. 구리는 여기에 있네요. 반응성이 아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구리라는 거지. 그 말은 뭐야? 내가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내가 이온이 될 거야 라고 아연은 외치겠죠. 그죠? 그러면 아연은 자신이 이온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들이 득실득실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소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리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지? 아무리 바깥쪽에 수소 이온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못 하겠죠. 구리 금속판 쪽에서는 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위차가 크다라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위차. 물리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거를 보는 적도 있어요. 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아연과 구리판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매달아 놓으면은 전구에 불이 띵 하고 켜집니다. 아, 전류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죠. 그지? 왜 전류가 생성되느냐? 여기에 전자 생기잖아. 맞지? 근데 얘가 반응성이 크지? 얘는 반응성이 작지? 그럼 반응성이 큰 금속판에서 작은 쪽으로 전자를 보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자가 구리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수소는 전자를 받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올까요? 그래요. 구리 쪽으로 옵니다. 알겠니?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 근데 그동안에 전자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흐르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서 구리가 무슨 극?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아연 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물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에 보는 음극화 보호, 거기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금속판, 반응성이 서로 다른 금속판이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화되기 쉬운 녀석, 반응성이 큰 녀석이 먼저 반응을 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전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선으로 다른 금속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금속이 자신보다 반응성이 작다면 그쪽으로 전자를 보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생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아연 실제로 반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연 반응하죠. 왜? 아연은 이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반응합니다. 구리 반응해요, 안 해요? 구리 반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합니다. 대신에 뭐가 반응해? 수소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아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건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건 전체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아연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아연 이온으로 바뀌고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다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러 어디로 오는 거야? 아연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구리판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구리는 그냥 단순히 전자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실제로 반응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수용액에서 서로 다른 주 종류의 금속이 있으면은 무조건 반응성이 큰 게 이온으로 남고 반응성이 작은 건 무조건 석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응이 일어났을 때 석출되는 금속이 있다면은 그 석출되는 금속의 반응성이 작은 건 맞아요. 그런데 두 개의 금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반응성이 큰 건 이온이고 반응성이 작은 건 석출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응은 두 개의 반응성이 서로 다른 금속 중에 하나는 이온으로, 하나는 금속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 볼까요? 얘 보는 것처럼 수용액 속에는 은이온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구리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구리가 원자 상태잖아. 그러면 내 반응성을 보면은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크잖아요. 구리, 은. 맞지? 그러니까 은이 이온화되어 있는 게 구리로서는 못마땅한 거지. 내가 이온화될 거야. 이온하겠지. 그럼 전자를 누가 받아? 은이 받아주겠지. 됐니? 하나가 금속이고 하나가 이온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용액을 두 개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용액은 CuSO4입니다. 아, CU? 아니다. 뭘 만들어 볼까? 그래. 예를 들어서 NaCl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치자.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좀 전에 썼던 거 AgNO3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두 개 혼합합니다. 두 개 혼합하면은 이쪽에는 나트륨이 있고 이쪽에는 은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나트륨이 은과 만나는 거니까 그럼 나트륨이 이온으로 남아있고 은은 석출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왜? 은의 NaCl은 이온성 물질이지. 처음부터 이온화되어 있는 거야. 은도 처음부터 이온화되어 있는 거죠. 야, 이게 서로 누가 이온이 되고 누가 석출이 되려면은 전자를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미 벌써 둘 다 전자를 떼어내고 없는 상태인데 누가 주고 누가 받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수용액 속에 나트륨 이온하고 은 이온이 함께 공존을 해버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두 가지의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데 B라고 하는 금속과 C라고 하는 금속이 각각 금속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B의 질량은 증가를 하는데 C는 일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반응성을 비교를 시켜요. 알았어? 반응성을 비교시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어떤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B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비금속판 쪽에서 무언가 반응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뭐야? B가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지. B가 이온으로 나왔다 쳐. 1가 양이온으로. 그럼 대신에 누가 반응을 해준 거야? 그렇죠. A가 반응을 해준 거야. 알았어? 그럼 반응성은 일단 B랑 A 중에서 누가 더 크니? B가 더 큰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B가 못 빠져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A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C의 질량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면은 C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 나오지? 그러면 A랑 C 중에서 반응성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A 이온과 B 이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C 이온이 들어와요. C 금속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반응성을 보여드릴까요? 반응성은 A, 그 다음에 B, 반응성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C, B, A 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C가 금속으로 들어왔으니까 C 반응하겠지? 맞지? 자, C가 빠져나옵니다. C가 싹 빠져나와요. 그런데 C가 빠져나와서 산화가 되면은 누가 환원돼줄까? A가 반응할까? B가 반응할까? 아니면 동시에 다 반응할까? 어떻게 될 것 같니? 1차적으로 A가 먼저 반응합니다. 알았어? 왜냐? 반응성이 제일 작기 때문이에요. 알았어? 어차피 A든 B든 둘 다 C보다 반응성이 작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A가 더 작지. 그지? 그러면은 C가 나올 때 더 반응성이 작은 A부터 반응을 해버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A가 여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근데 그 안에서 A가 전부 사라졌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 다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B 순서입니다. B가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의 양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두 개의 금속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걔네 상태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녀석이 석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로 몇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성이 서로 다른 거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누가 먼저 반응하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좋아. 말은 되게 간단한데 막상 문제를 풀면 되게 어렵죠. 그죠? 문제를 풀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자, 어찌됐건 금속의 반응성은 당연히 순서대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적어드렸던 거 크카나마, 알아철리, 주납, 수구수은, 백금 다 외우세요. 알겠죠? 16가지인가요? 지금 선생님 해보니까 16가지 같은데? 16개. 그죠? 아이, 16개 못 외우면은 시험 포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더 심한 말은 못하겠다. 그죠? 16개 외우세요. 야, 솔직히 우리 화원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라면은 당연히 주기율표 외우는 거 기본이고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물론 안 외워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나오니까. 문제에서 나오긴 나와요. 금속의 반응성이. 근데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반응성을 비교해야 되는데 어차피 반응성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157쪽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위쪽에 나와 있는 금속의 반응성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158쪽을 보시면은요. 158쪽. 자, 할로젠의 반응성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중간에 사이언스 디저트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도 좀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거는 금속의 반응성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할로젠의 반응성을 볼 거거든요. 할로젠은 몇 쪽? 17쪽이죠. 비활성 기체예요. 선생님 아까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의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7쪽은 위에서부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할로젠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거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단원자로는 존재 못하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겠죠. 이원자 분자. 오케이? 근데 얘네들 반응성이 크다 무슨 뜻이라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얘네들 전자를 얻기 쉽다. 그래서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랬을 때 야, 환원 잘 되면은 남을 산화시키는 능력 큰 거잖아. 산, 화, 력이 크다. 그러면서 뭐로 사용된다? 산화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좀 볼까요? 할로젠의 반응성 실험 여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브롬이나 칼륨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염소수를 넣어줍니다. 그죠? 자, 브롬이나 칼륨 수용액이라는 것은 자 볼까요? 브롬이나 칼륨 수용액이라는 것은 K에다가 Br이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죠.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맞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 이온화되면은 뭐로? 칼륨 이온과 브롬이나 이온으로 나눠지겠죠. 아, 그 말은 뭐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브로민 이온이 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줘? 뭘 넣어줘? 염소수. 염소수는 말 그대로 염소가 액체 상태로 있는 거야. Cl2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금속도 그랬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이 나타나서 어떤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는 원자 상태로 하나는 이온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할로젠도 하나는 이온 상태, 하나는 분자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라는 게 그 원자라는 개념이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반응성 경쟁을 하겠네요. 염소랑 브롬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 염소가 크다. 그러면은 염소는 브롬이 이온화되어 있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롬에게서부터 전자를 빼앗아 버리고, 그지? 자기가 뭐로 바뀌어요? 염화이온으로 바뀔 겁니다. 맞지? 근데 대신에 브롬은 전자를 빼앗기면서 원자로 돼버렸으니까 뭐가 될까? Br2로 바뀌어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할로젠의 분자들이 독특한 색깔들을 나타내죠. 오케이? 염소가 무슨 색이지? 염소가 황록색이죠. 브로민은 적갈색이죠.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죠. 뭐 흑자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플로린은 다망색. 참 색깔들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전공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도 색깔을 여러 개로 표현하나요? 색깔이 굉장히 그렇게 다채롭나? 뭐 예를 들어 우리 빨갛다 이러면은 빨갛다, 새빨갛다, 불구죽죽하다. 그지? 뭐 되게 표현들 많잖아. 딱 보면은 색깔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망색이 무슨 뜻이야? 다망색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인데 약간 조금 어두운 색? 그지? 황록색은 황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색. 적갈색은 붉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색. 원래 보라색은 흑자색이라고 했거든요. 흑자색? 자가 보라색이란 뜻이야. 보라색. 그러니까 어두운 보라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지. 맞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 근데 얘네들이 색깔을 나타내려면은 분자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염소수 넣어줄 때 염소수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는 거야? 황록색이란 뜻이야. 알았어? 황록색인데 여기에 뭐가 생겨? 브로민이 생기죠? 근데 브로민이 분자로 바뀌었으니까 브로민의 색깔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안에서는 적갈색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은요, 석출되는 금속이 어떻다고? 반응성이 작습니다. 오케이?
석출되는 녀석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환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출되는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거야. 할로젠은요, 색깔을 나타내는 녀석이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왜? 색깔을 나타내는 게 분자로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플로린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지? 여기에 염소수 넣어봤자, 그지? 반응성은 플로린이 더 크니까 반응 안 하겠죠. 그럼 염소수 색깔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황록색 나타나죠. 그러니까 염소의 반응성이 더 작구나. 그지? 근데 여기서는 염소수 황록색 넣어줬는데 색깔이 무슨 색으로? 젓갈색으로. 그러면은 얘가 반응성이 크구나. 그럼 젓갈색 나타나는 브로민이 반응성이 더 작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 전자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자, 문제, 기출문제 다시 보기 좀 봅시다. 철못을 질산 은수용액에 넣었을 때 반응 모형과 산화환원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원자량은 은이 철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지금? 자, 비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은 이온이 있는 거지? 그지? 네.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 철. 그런데 은이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철이 은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그런 거겠죠. 철이 이온화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철이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었다면은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겠죠. 철은 이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삼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가 양이온이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은은 1가 양이온에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은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하나당 두 개씩 내놓으니까 두 개 얻으려면 두 개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이때 철이 뭐가 된 것? 철이 산화된 것. 은이 환원된 것. 됐습니까? 철 빠져나오고 은 달라붙습니다. 몇 개씩? 두 개씩. 그죠? 자, 설명을 옳은 것 가죠. 기억. 질산이온은 은을 환원시킨다. 맞습니까? 질산이온은 구경꾼 이온일 뿐이에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기억은 틀린 말이고, 은을 환원시켜주는 건 뭐예요? 은을 환원시켜주는 건 철이죠.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모대 질량은 반응 전과 후가 같을까요? 아니죠. 원자량이 철보다 은이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철은 하나 나오고 은은 두 개 달라붙고 더 무거워지겠죠. 디귿의 수용액 속 이온의 총수는 반응 전이 후보다 크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하나 나오고 두 개 들어가고 전체 이온 총수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이 후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들,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저 세 가지의 정의들을 봤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산화환원 반응을 완벽하게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쓰는 게 뭔 거야? 바로 산화수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내릴 겁니다. 이때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물질들이 전자를 잃고 얻은 정도를 표현하는 숫자죠. 이게 산화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반응 전후에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소가 있다면 산화환원 반응, 변화가 없다면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산화 반응은 누가 일으켰느냐?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이 있는 것이 산화환, 반대로 감소하는 것이 환원된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이때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얻고 잃는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규칙들이 있긴 하지만 규칙이 만들어지는 이유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잠깐 좀 보는 거죠. 전기 음성도.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해서 분자를 형성했을 때 그 각각의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전기 음성도에서 기준이 되는 건 누구? 플로어린.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에서 몇 가지는 꼭 외워두라고 그랬었죠. 차례대로. 플로어린, 산소, 질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수소까지는 알아두자. 이거죠. 자, 플로어린 얼마? 그렇죠. 4.0. 산소 얼마? 3.5. 질소랑 염소는 3.0. 수소는 2.1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여기에 제외하고 다른 원소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저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금속 원소들이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플로어린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된다면은 수소는 2.1만큼으로 플로어린은 4.0만큼으로 잡아당길 거라는 것. 그러니까 전자가 플로어린 쪽으로 좀 치우치겠죠. 특히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도 나왔었죠. X축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고요. 차이고 X축의 윗부분이 이온성 그리고 아랫부분을 공유성이라고 표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결합 물질에 가깝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유결합 물질에 가깝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온성과 공유성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는 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 정도가 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라서 공유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프에 여기에 있는 거니까. 반대로 1.7보다 크면은 이온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 말은 전기 음성도 차가 클수록 전자를 잡아당겨서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온은 완전히 전자를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맞죠? 완전히 전자를 빼앗은 거니까 그만큼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칩니다. 그러면은 플로린의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얻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잃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때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그 전자를 몇 개 잃었고 몇 개를 얻었느냐 그걸로 가지고 정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수소는 한 개 빼앗겨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 페이지 159쪽에 나와 있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이 공유전자쌍을 만들었을 때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전자를 빼앗길 거예요. 이때 빼앗기는 것만큼 플러스의 값이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라면은 전자를 얻어올 것이고요. 전자를 얻는 개수만큼 마이너스로 커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볼 필요가 없느냐? 어차피 뒤에 가서 산화수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뒤로 넘어갈까요? 철의 부식과 방지 일단 넘어갑니다. 철의 부식과 방지 넘어가셔서 페이지 162쪽 보시면은요. 산화수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다 산화수로만 할 겁니다. 산화수. 다 잊어버리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만 정의 내리시면 되죠. 됐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화수는 어떤 물질의 원소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 그 말은 전자를 잃고 얻는 정도라고 표현하죠. 이제 산화됐을 때는 플러스, 전자를 빼앗겼을 때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원되었을 때, 전자를 얻었을 때가 마이너스의 개념이죠. 그랬을 때 몇 개의 전자를 빼앗기고 얻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산화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결정이 된다. 우리 보통 이온 적을 때는 예를 들어 2가 양면이면 2 플러스라고 적고 3가 양면이면 3 플러스라고 적는데 산화수는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적죠. 표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들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 163쪽에 나와 있죠.
그죠? 자, 페이지 163쪽에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 규칙들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이 규칙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칙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합물의 총 산화수는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됐습니까? 이게 우선적인 절대 규칙이에요. 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네 번째,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 4번은 1번에서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알겠죠? 이때 플로린의 산화수를 따질 때는 이게 플로린 화합물일 경우. 오케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절대 규칙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절대 규칙이거든.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라는 거. 오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플로린이 분자 상태로 있으면은 이때는 플로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 0이라는 겁니다. 알았어? 이게 앞서. 근데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이온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플로린이 어떤 물질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플로린이 이온으로 되어 있으면 산화수 얼마?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1. 플로린이 이온으로 되어 있으면은 산화수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화합물. 예를 들어서 뭐 HF가 형성됐다? 그러면은 이때 플로린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네. 이때 1번이 제일 앞서고요. 우선 규칙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쭉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다섯 번째. 수소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그죠? 또,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하지만 얘네들 앞선 규칙에서는 당연히 다 순위가 밀리겠죠. 얘네 다 호돈소로 되어 있으면 산화수 0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플로린과 결합하면 산화수가 바뀌어요. 알았어? 그리고 예외적인 요소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금속 수소화물인 경우에는 그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로 바뀔 수가 있고요. 산소는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이때도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죠. 자, 요거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거죠. 수소산화수랑 산소산화수를 다른 것들 기준 잡아주는 거. 맞지? 그랬을 때 플로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기 다시 볼까요? HF? 앞서 우선수칙에 화합물의 총산화수가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화합물의 총산화수의 합은 0이니까 얘네 둘 두 개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 근데 플로린은 산화수가 얼마? 무조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요거 볼까요? 금속 수소화물? 우리가 보는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소가 1가 양이온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맞지? 1가 양이온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금속과 반응할 때도 1가 양이온이야 이거지. 그건 아니죠. 아무리 수소가 전자를 잘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금속이 전자를 내놓는 힘이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과 수소가 반응하면은 NaH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온화를 시켜보면은 나트륨이 1가 양이온, 수소가 1가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앞서 위에서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전하량과 같다 그랬지. 나트륨은 몇 가 양이온? 1가 양이온.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수소는 전체적으로 0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MgH2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마그네슘의 전하량이 얼마? 이가양이온이죠. 얘 이가양이온이야. 그럼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개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0이 돼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과산화물은 뭐야? H2O2거든. H2O2. 근데 이때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0이 나오는데 앞선 수소가 얼마? 수소가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두 개 붙어서 마이너스 0이 되려면은 산소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씩 돼야 된다. 네. 됐습니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이제 절대 규칙이에요. 근데 왜 이거랑 전기음성도랑 관계가 있느냐? 자, 이거 내버려 두고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산화수를 정할 때는요, 전기음성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아까 우리 HF 같은 경우에 전기음성도가 플로린이 크니까 조금 더 땡겨버리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 NaCl 한번 볼까요? 원래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나트륨이 양이온, 염소가 음이온.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염소에게 완전 준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거를 가운데 공유 전자쌍을 형성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트륨은 전기 음성도가 0.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염소는 3.0이 나오니까 얘가 더 크죠. 근데 이쪽으로 훅 당겨지는 거거든. 근데 이때는 완전히 당겨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고 염소는 얻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경우는 완전히 당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산화수를 정할 때 전기 음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은 전자를 소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기 음성도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물분자 볼까요? 물분자. 물분자는 이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이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 음성도를 봤을 때 수소는 얼마? 2.1. 산소는 얼마? 3.5. 그러면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네. 그랬을 때 요거 수소 전자 몇 개 빼앗겼어? 하나 빼앗겼지. 그때 약간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치우쳤다라는 개념 하에서 산화수 얼마? 플러스 1이죠. 얘도 플러스 1이겠죠.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 볼까요? 산소가 플로린과 결합하고 있는데 전자가 어디로 가야 돼?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야 되죠. 그래서 플로린은 산화수가 아까 얼마씩? 마이너스 1씩. 그러면 산소는 두 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2가 돼버립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절대규칙에 앞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요거 생각해볼까요? 왜 이게 마이너스 1인지? 과산화수소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소가 수소 하나를 붙잡고 산소 하나를 붙잡은 다음에 또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요 사이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요 사이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당겨지겠죠. 근데 요 사이는 같은 산소끼리의 결합이잖아. 전자가 당겨지고 안 당겨지고 할까? 안 하겠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산소가 각각 전자 하나씩밖에 얻은 구조가 되니까 얘가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어떤 물질의 분자 구조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구조식의 산화수, 그러니까 그 원소들의 산화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 봤었던 거. 포도당 각 원소의 산화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각 원소의 산화수.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 0. 이 안에 플로린 있습니까? 없죠? 이온 있나요? 없죠? 이온 있으면 그 전하량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온도 없지? 분자니까? 그러면은 플로린도 없으니까 얘네들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수소가 있네요. 수소 얼마? 플러스 1짜리지. 그지? 그게 12개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누구 보면 돼? 산소 보면 되지? 산소 얼마?
마이너스 2짜리 6개. 그러면 쟤네 둘만 더해도 0이잖아. 그럼 탄소 얼마입니까? 그렇죠. 탄소의 산화수 0이죠. 됐나요? 이렇게 정할 수 있지. 그럼 진짜 탄소가 산화수가 0일까? 어? 진짜 탄소의 산화수가 0만일까요? 아니야. 알았어? 봐. 이때 포도당의 분자 구조식을 보면은 요게 포도당의 구조식이거든요. 여기 꼭지점에 탄소 있다라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상관없겠죠? 자, 그럴 때 요 각각의 탄소들의 산화수를 한번 좀 구조식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요 탄소 보세요. 요 탄소. 자, 지금 현재 손 4개 다 뻗었죠? 자, 그랬을 때 수소랑 맞잡고 있습니다. 수소랑 맞잡고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빼앗아 와야 되지? 자, 빼앗아 올 거예요. 이거 하나 빼앗아 오고. 그럼 여기서도 하나 빼앗아 오겠지? 근데 나머지 한 손은 누구랑 붙잡고 있어? 산소랑 붙잡고 있지? 하나 빼앗겨야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거 탄소랑 붙잡고 있는 건 누구도 주고받고 안 하겠지? 그럼 저 탄소 입장에서 2개 얻은 다음에 하나 뺏겼으니까 몇 개 얻은 거야? 하나 얻었죠?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알아? 제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 탄소 볼까? 요거 상관없죠? 요거 상관없죠? 그런 다음에 여기 수소로부터 하나 얻어가지. 맞지? 근데 여기에 산소가 있잖아. 이거 산소거든요? 빼앗기지. 그지? 그럼 하나 얻은 다음에 하나 빼앗긴 거잖아. 얼마 나와? 산화수. 0 나오죠. 아, 얘는 0 나오네. 자, 요 탄소 볼까? 요 탄소. 요거 관계없죠? 요거 관계없죠? 자, 수소로부터 하나 얻었지? 맞지? 산소에게 하나 또 빼앗겼죠? 산화수 0 나오고요. 요 탄소, 요거랑 관계없지? 요거랑 관계없죠? 대신에 수소로부터 하나 얻어오죠. 수소로부터 하나 얻어오고 역시 산소로 하나 빼앗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화수 얼마? 0. 됐니? 요거 구조가 헷갈리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 이해되지? 0. 자, 요 탄소는 요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거 빼앗아 오고 주고.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0. 됐죠? 요 탄소 이제 하나 남았어. 요거는. 그치? 요거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요거 빼앗기지. 요거 얻지. 요거 또 빼앗기지. 그러면 2개 빼앗기고 하나 얻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가 빼앗긴 거지.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야. 즉, 지금 현재 포도당의 탄소는 6개 중에 4개가 산화수가 0이고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3가지 종류의 산화수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0 나오죠. 그래서 0이라고 그냥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에요. 자, 이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속도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고 화합물 산화수 적는 거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고 아까 하지 않았었던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